지금 30대인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은퇴할 때 2억 원을 모았다고 쳐요. 근데 그 사이에 물가가 4배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 가치는 5천만 원이 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2억인데 살 수 있는 건 지금의 5천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암울해져요. 소비가 줄고 혁신이 멈추고 경제가 쪼그라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오늘은 이 우울한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 정책 탓을 하거나 일시적인 침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든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벌어진 일이거든요. 1990년대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졌을 때 기억나세요? 서방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일본 정부가 정책을 잘못했다. 일본인들이 저축만 하고 소비를 안 해서 그렇다고 비웃었어요. 일본인의 민족성 탓을 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서양 경제학자들은 자신만만했어요. 우리는 다르다. 일본 같은 실수는 안 한다고요? 하버드, MIT 교수들이 일본을 교훈 삼아 강의했을 정도예요. 근데 2010년대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럽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독일도 이탈리아도 스페인도 일본처럼 경기 침체에 빠졌어요. 성장률이 바닥을 기었죠. 그제야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민족성 문제가 아니구나. 인구 구조 문제구나. 그래서 붙인 이름이 저페니피케이션이에요. 일본화 현상이란 뜻이죠. 경제 성장의 핵심 변수가 뭔지 아세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소비하고 세금 내고 경제를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경제 성장률은 0%대로 수렴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일본은 1995년부터, 유럽은 2010년부터 생산 연령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제가 멈췄죠. 한국은요?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만 해도 세계는 유럽의 시대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유럽 연합이 통합되면서 거대한 경제 블록이 탄생했고 미국을 능가하는 슈퍼파워가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죠. 유로화가 달러를 대체할 거라는 예측도 나왔어요. 실제로 유럽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정말 유럽 전성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6년 동안의 성적표를 볼게요. 유럽 경제 성장률 고작 8%예요. 미국은요? 무려 88%입니다. 11배 차이가 났어요. 같은 기간에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유럽 주식시장은 16년째 제자리인데 미국 주식은 몇 배나 올랐잖아요. 왜 이런 격차가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핵심은 단 하나예요. 인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합계 출산율이에요. 유럽은 1992년부터 출산율이 1.4명로 급락했거든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청년 인구가 부족해진 거예요. 일할 사람이 줄고 소비할 사람이 줄고 경제의 활력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미국은 달랐어요. 2007년까지 선진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 2.1명을 유지했거든요. 인구가 유지되려면 여성 1명이 2.1명을 낳아야 하는데 미국만 이걸 지킨 거예요. 풍부한 청년 인구가 경제를 떠받쳤죠. 프랑스도 이민자 정책으로 출산율을 올려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래도 1.8명이 한계였습니다. 결국 인구가 경제의 승패를 갈랐어요. 2025년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벽이 본격화되는 해예요. 적게 태어난 세대가 성인이 되어 사회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199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급락했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20대 중후반이 됐어요.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나이인데 그 숫자가 너무 적은 거죠.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소비할 사람도 부족해요. 매년 졸업하는 대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방 대학들은 신입생을 못 채워서 폐교 위기에 놓였고요. 군대도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숫자로 보면 확실해요. 한국은행이 올해 초에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어요. 근데 3월에 1.4%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요. 0.8%까지 떨어졌어요. 반년 만에 전망치가 반토막 난 거예요. 전문가들도 이 속도에 당황했습니다. IMF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성장률 전망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이제는 1%대 성장만 해도 선방했다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엔 3% 성장해도 아쉽다고 했는데 이제는 1%가 목표가 된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경기 변동일까요? 아니에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경제의 체질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한 고성장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매년 7%씩 성장하고 월급이 쑥쑥 오르던 그런 시대는 다시 안 와요. 저성장이 뉴노멀이 됐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이 쉬워져야 하잖아요. 경쟁자가 줄어드니까요. 기업들이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연봉 올려가며 모셔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구인난이 와야 정상이죠.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취업난이 더 심해졌어요. 대기업 공채는 점점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죠. 제 후배 중에 서울 상위권 대학 나온 친구가 있는데요. 2년째 취업 준비 중이에요. 스펙도 좋고 열심히 하는데 번번이 떨어진다고요. 왜 이런 역설이 발생하는 걸까요?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바이든 행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반도체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 기업들한테 미국의 공장 지으라고 압박했어요. 삼성, SK, LG 다 미국에 공장 짓겠다고 발표했죠. 수십조 원씩 투자하겠다고요. 문제는 이 공장들이 미국에 지어진다는 거예요. 한국이 아니라요. 반도체, 배터리 이런 첨단 제조업이 연봉이 높거든요. 평균 연봉 7천만 원, 8천만 원 하는 양질의 일자리예요. 그런 일자리가 미국에 생기는 거예요. 한국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좋은 직장이 사라지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생산 연령 인구가 줄면 소비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젊은 층이 소비의 주축이거든요. 새 스마트폰 나오면 먼저 사고, 신차 나오면 먼저 타보고, 이런 얼리어답터들이 시장을 이끌어요. 근데 이 층이 얇아지면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어요. 기업이 투자를 안 하게 되고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기술로 해결하면 안 되냐고요? 로봇 도입하고 AI 활용하면 사람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키오스크가 알바생을 대체하고 공장에 로봇이 들어가고 챗봇이 상담원을 대신하고 기술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해 줄 거라고요. 실제로 요즘 식당 가면 직원 대신 태블릿으로 주문하잖아요. 무인 편의점도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맹점이 있어요. 로봇은 소비를 안 합니다. 로봇이 치킨을 시켜 먹나요? 로봇이 옷을 사나요? 로봇이 여행을 가나요? 안 가죠. 경제가 돌아가려면 생산만 있으면 안 돼요. 소비가 있어야 해요. 누군가 만들면 누군가 사줘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요. 소비가 없으면 기업이 물건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물건을 안 만들면 혁신도 없어요. 새로운 기술 개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결국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술 혁신도 멈춘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출산율을 올리면 되지 않냐고요? 여기에 더 암울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떨어졌다가 반등한 나라가 단 하나도 없어요. 한번 떨어지면 다시 안 올라와요. 왜냐면 집값이랑 양육비가 문제거든요. 애 하나 대학 보내려면 몇 억이 드는데 누가 낳겠어요? 결혼 자체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미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2008년 이후에 돈을 풀어서 집값이 3배 올랐거든요. 그러자 출산율이 2.1명에서 1.66명까지 떨어졌어요. 부동산 가격이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40년 동안 물가가 안정적이었던 거 기억하세요? 부모님 세대는 월급 오르는 속도가 물가 오르는 속도보다 빨랐어요. 열심히 일하면 살림이 나아졌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종이화폐가 등장하면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따라왔어요. 최초로 지폐를 발명한 나라가 스웨덴인데요. 거기서도 지폐 찍자마자 물가가 폭등했거든요. 돈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으니까 정부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지난 40년은 괜찮았을까요? 중앙은행이 잘해서요? 아니에요. 세계화 덕분이에요. 중국에서 값싸게 만들고 동남아에서 저렴하게 조립하고 전 세계를 공장처럼 돌렸기 때문에 물가를 누를 수 있었던 거예요. 중국 노동자 월급이 한국의 10분의 1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났어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거든요. 중국 때리고 관세 올리고 트럼프가 시작했는데 바이든도 이어받았고 다시 트럼프가 더 세게 밀어붙이고 있죠. 탈세계화 시대가 열린 거예요. 베트남으로 공장 옮기면 되지 않냐고요? 베트남 인건비도 올랐어요. 옛날만큼 싸지 않습니다. 게다가 관세 장벽이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싸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시대가 끝난 거예요.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상시화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게 뉴노멀이 되는 거죠. 특히 한국은 원화 가치 하락까지 겹치면서 수입 물가가 더 오를 거예요. 은퇴 자금의 실질 가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는 세상에서 자산을 지키려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필수예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녹아내리니까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3%인데 물가가 5% 오르면 실질적으로 손해잖아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달러예요. 원화 가치가 달러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달러를 갖고 있으면 구매력을 방어할 수 있어요.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달러 가진 사람은 그만큼 이득인 거잖아요. 원화로만 자산을 보유하는 건 위험해요. 그 다음은 금이에요. 금 투자할 때 팁을 드릴게요. 일반 금은방에서 사면 부가세 10%에 수수료까지 붙어서 비싸거든요. 대신 KRX 금시장을 이용하세요. 한국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공식 금거래 시장이에요. 정부에서 키우려고 하는 시장이라 세금 혜택이 있어요. 실물로 안 찾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도 없어요. 수수료도 저렴하고요. 같은 금 사는데 비용이 확 줄어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원자재 관련 주식도 고려해볼 만해요. 금광회사나 에너지 기업 주식이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런 기업들 실적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포트폴리오에 원자재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러에 올인하거나 금에 올인하거나 이러면 위험해요. 어느 하나에 50% 이상 넣지 마세요. 분산이 핵심이에요. 달러도 좀, 금도 좀, 주식도 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돈은 금리 높은 쪽으로 흐르니까요. 한국에 돈 넣어봤자 이자가 적게 붙는데 미국에 넣으면 더 많이 붙잖아요. 같은 돈인데 미국에 넣으면 이자를 2배로 주는데 누가 한국에 두겠어요?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죠. 이 금리 역전 현상이 앞으로도 오래 갈 거라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베이비붐 세대 때문이에요. 미국과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연령대가 다르거든요. 미국 베이비부머는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6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이죠. 이미 은퇴해서 저축한 돈을 쓰는 단계예요. 연금 타서 여행 다니고 손주들한테 용돈 주고 돈을 꺼냈으니까 자금 수요가 늘어나요.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죠.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반면 한국 베이비부머는 1954년에서 1974년생이에요. 아직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퇴 안 하고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 단계죠. 노후 준비한다고 저축을 하니까 자금 공급이 늘어나요.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가죠.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앞으로 3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요. 미국 국채 금리가 한국의 2배 수준인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이 계속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환율 상승 압력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미국 물가가 왜 높았냐면 경제가 과열됐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풀었잖아요. 국민들한테 현금을 직접 줬어요. 그래서 물가가 치솟은 거예요.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는데요. 그의 방법이 좀 아이러니해요. 감세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세금 깎으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남잖아요. 그 돈으로 소비를 더 하겠죠. 소비가 늘면 물가가 올라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면서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관세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산 물건에 관세 60% 때리겠다고 하잖아요. 수입품에 관세 때리면 물건값이 오르거든요. 결국 소비자가 비싼 값 내는 거예요. 트럼프가 노리는 건 유가예요. 기름값을 낮춰서 물가를 잡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복병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는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유가가 배럴당 95달러는 넘어야 해요. 근데 지금 유가가 70달러 되거든요. 그런데 사우디가 뭘 하고 있냐면요. 오히려 유가를 낮추고 있어요. 모순처럼 들리죠? 사실은 치킨 게임이에요.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셰일 업체들의 생산 단가가 배럴당 70달러 정도거든요. 유가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 미국 업체들이 버티기 힘들어져요. 셰일 업체들이 망하면 그 다음엔 사우디가 유가를 올릴 수 있죠. 트럼프의 저유가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면 유가가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거예요. 2025년 한국 경제의 내부 내관을 짚어볼게요. 두 가지가 위험해요. 자영업자 몰락과 가계부채입니다. 코로나 때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어요. 이자 부담은 커지는데 매출은 안 나오니까요. 상가 임대료 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치킨집, 카페, 식당들이 줄줄이 문 닫고 있죠.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 1위거든요. 집 사려고 빚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끌, 비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도 이자 감당 못하는 가구가 속출할 수 있어요. 스웨덴 사례를 볼게요. 스웨덴도 가계부채가 엄청났거든요. 부동산에 돈이 몰리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니까 부동산이 무너지고 경제 전체가 흔들렸어요. 한국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망적인 요소도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한국에는 아직 은퇴 안 한 베이비부머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기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죠. 1,0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자금이에요. 이 유동성이 몇 년간은 시장을 지탱해 줄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예요. 또 부동산에 묻어버리면 끝이에요. 시멘트에 돈 묻어봤자 경제가 살아나지 않거든요. 이 자금이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으로 가야 해요. 앞으로 3년에서 7년 사이가 골든타임이에요. 이 찰나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틀렸어요. 물가가 3% 넘어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확 올려요. 금리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집값은 빠지죠. 이제는 한 가지의 몰빵에서는 생존이 어려운 시대예요. 부동산 몰빵, 코인 몰빵 다 위험해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조합해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커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생태계가 종의 다양성으로 유지되듯 여러분의 경제적 삶도 다양성이 필요합니다.